이건 2003년 7월경 여름에 겪은 일입니다. 그때 저는 모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속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안 구해졌어요. 그날도 집에서 벼룩시장 보고 이곳저곳 열심히 연락했는데 전부 다 안 됐어요. 그만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다가 문득 한쪽 페이지 구석에 있는 공고가 눈에 띄었어요. 거기엔 한 온천 호텔에서 파트타임을 구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주소가 제가 여행 가려고 했던 바로 그 지역이더라고요. 조건은 여름 시즌만 일하는 거였고 시급은 그저 그랬어요. 하지만 숙식 제공 조건이 나름 끌렸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수월하게 알바를 얻고 맘 편히 잠들었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왠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씻으려고 욕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난생 처음으로 다크서클이 생겼더라고요. 몸살 기운도 느껴지고 순간 그냥 가지 말까? 생각이 들었는데 호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준비 중이냐 묻길래 출발하려 한다고 했죠. 그러자 목소리를 들으니 어디 아픈 것 같다며 온천에서 푹 쉬고 일을 시작하자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배려에 감동했고 정말 이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더라고요. 아픈 몸을 이끌고 차비만 달랑 챙겨 KTX에 탔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 호텔 근처의 역에 도착했죠. 호텔까진 전철로 갈아타고 조금 더 가야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이 없었던 저는 꼼짝없이 비를 맞았고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죠. 그렇게 겨우겨우 전철 플랫폼까지 걸어가다 어떤 할머니랑 부딪혀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가 전철에 타는 걸 막무가내로 막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랑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전철은 가버렸어요. 할머니에게 대체 왜 이러시냐 하니까 내 덕에 화를 피한 줄이냐 하러 라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니 가버리셨어요. 할머니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몸 상태도 최악이라 할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몸살 기운이 사라지고 다크서클도 없어지더니 심지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정신이 좀 들자 호텔의 자초지종을 설명해야겠다 생각하고 전화했어요. 지금 거실 전화는 없는 기이하게도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이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다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처음에 호텔에 전화 걸 때 그쪽에서 필요한 것과 주의사항 같은 걸 말해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듣고 적어두려고 핸드폰에 통화 녹음을 해뒀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걸 들어봤어요. 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공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막상 들어보니 특별한 것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 나쁜 잡음과 함께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소리가 끊겼어요. 녹음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싶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통화 당시 전혀 듣지 못한 어떤 아이의 음성이 녹음된 거예요. 거기다가 통화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정체불명 노인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위에 눌린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 일은 제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통화 녹음을 듣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경험한 이야기예요. 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가끔 학교 근처 작은 공원에서 혼자 놀곤 했는데 어느 날 공원에서 처음 본 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과자를 주며 친근함을 표현했지만 저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언니와 바로 친해지진 못했죠. 그렇게 언니와 공원에서 몇 번 마주치다가 한 번은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언니가 저를 구해준 일이 있었어요. 이 계기로 저의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언니가 준 과자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뒤 언니가 저에게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다음날 아침 일찍 언니 집에 갔어요. 언니는 아파트에 혼자 사는 듯 했어요. 집은 무척 깔끔했고 책이 많았어요. 늘 저에게 주던 과자 몇 개가 보였고요. 저는 책을 읽으며 언니와 시간을 보내다 문득 언니의 직업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언니가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낮에 쉬고 저녁에만 일해 라고 말했어요. 저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다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이 가야 할 곳에 데려다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고 미소만 지었죠. 언니 집에서 재밌게 놀고 난 후 한동안은 언니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등교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며 결석했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녁에 외출했는데 밖에서 우연히 언니를 봤어요. 그런데 언니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늘 결석한 친구의 엄마였어요. 제가 놀라 바라보고 있는 사이 둘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저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방금 언니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후 꽤 긴 시간 동안 언니를 만날 수 없었어요. 저는 언니가 혹시 귀신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가 정말 귀신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자 소식이 궁금해져서 몇 번 아파트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항상 집에 없었죠. 이젠 정말 지쳐서 포기하려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한 번 더 가봤는데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는 오랜만이라며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막상 언니를 만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저에게 본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고 언니는 평소와 같이 저에게 과자를 줬어요. 우린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짧은 침묵 끝에 저는 언니에게 그날 왜 그 아줌마랑 같이 있었어? 라고 물으니 언니는 그게 내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좀 더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그 아줌마는 정말 돌아가신 거야?
언니 혹시 귀신이야? 라고 물었어요. 언니는 미소 지으며 나 귀신 같은 거 아닌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어서 언니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언니는 대부분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아주 솔직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저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돼버렸고 언니 집에서 나왔어요. 그때 언니의 얼굴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바로 다음 날 언니와 또 만나기 위해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언니는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언니를 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영영 언니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니 집의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언니에 대해 물었죠. 그런데 옆집 사람이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라고 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그 뒤로 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지금 떠올리면 혹시 내가 꿈을 꾼 건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언니에게 받았던 과자, 언니 집에서 읽었던 책, 이 모든 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주대행 일을 했었어요. 제가 일하던 회사는 저주대행과 함께 인터넷에서 오컬트 심령 등을 주제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오래전부터 하던 곳이라 인지도가 꽤 있었죠. 회사에서 저의 주 업무는 구두 계열 저주 대행으로 고객이 저주하려는 대상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회사로 보내주면 제가 그걸 구두 인형에 넣어 주문을 외운 뒤 바늘로 찔러 저주의식을 진행하는 거였죠. 의식 과정은 모두 사진으로 남겨 고객에게 보내야 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저주 대행일은 비용이 특히 비쌌는데 대신 고객이 3개월 이내 효과를 보지 못하면 환불해준다는 규정이 있었죠. 사실 전 미신이나 저주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직업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솔직히 좀 찝찝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월급이 괜찮았고 할 일만 하면 딱히 터치하는 사람도 없어서 큰 불만 없이 다녔어요. 그렇게 일 시작하고 3달쯤 됐나? 갑자기 온몸에 발진이 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걸 시작으로 저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났죠. 키우던 고양이가 어느 순간 저를 피하더니 평소 집에서 보지 못한 커다란 바퀴벌레를 밟지 않나. 그런데 그중 제일 무서웠던 건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새벽 3시만 넘으면 나갔다가 동틀 무렵에 온통 더러워진 채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갔다 왔냐 물으면 전혀 기억을 못 하셨고요. 한동안은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불안하게 지냈고 그래서인지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부쩍 많아졌죠. 그날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방한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순간 저는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고 온몸이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작게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거기 누구야? 하고 소리쳤는데
어둠 속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반쯤 넋이 나간 얼굴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숨이 점점 더 가빠지는 순간 불현듯 제가 이제껏 회사에서 진행한 저주의식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일로 한 것뿐인데 저는 저주 대행일과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하게 됐어요.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어요. 악몽이었나? 끔찍했던 아버지의 악몽을 꾸고 나니 저는 더 이상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 일주일 뒤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자 정말 거짓말처럼 악몽도 괴이한 일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 뒤 몇 개월이 지나서 친구에게 제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니까 친구가 어느 도인 같은 사람을 소개해줬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본래 부두 계열의 저주의식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무서운 재앙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악몽에 아버지가 나타나 자식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이라고. 저는 고등학생 시절 약 2, 3주 동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웠던 악몽이라 지금은 그 꿈에 대해선 거의 잊어버렸지만 엄마 말에 따르면 제가 잘 때마다 비명 지르며 아주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밤새 시달리다 아침이 되면 온통 땀에 젖은 상태로 일어났죠. 그 때문에 저는 밤이 너무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요. 저희 부모님은 악몽 때문에 저를 데리고 병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용하다는 무당까지 다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부모님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는 바로 최면술사였어. 아버지는 몇 년 전 그가 불안 증세를 치료해 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거의 포기 상태라 별다른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최면술사가 제안한 것은 악몽을 잊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힘들겠지만 악몽을 떠올려 자신이 준 한지에 모두 써달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따라 제가 고통스럽게 악몽을 한지에 천천히 써넣자 최면술사는 그것을 받아 미리 가져온 상자에 넣고 입구를 단단히 봉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직 자신만이 아는 어떤 장소에 숨겼죠. 그러자 불가사의하게도 그날 밤 바로 악몽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뒤 체면술사는 부모님에게조차 상자를 어디 숨겼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더 이상 악몽을 두려워 말라고만 했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고 제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아주 평온하게 살았는데 최근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꿈은 끔찍한 악몽 같은 건 아니었는데 기이하게도 항상 똑같은 내용이었죠. 그건 놀랍게도 최면술사가 상자를 숨기는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나무 아래에 상자를 파묻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이 우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임을 쉽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매일 아침이 되어 꿈에서 깨고 나면 저는 엄청난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혹시 누군가 상자를 파내서 열면 어쩌지 하는 악몽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불안감에 제가 고등학생일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애는 소심한 저와는 달리 활발한 성격이었죠. 어느 날 둘이서 복도를 걷다 담임 선생님과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선생님이 늘 지니고 다니시던 봉투를 떨어뜨리셨는데 안이 살짝 보였죠. 거기엔 가느다랗고 하얀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선생님께 이게 뭐냐 물으니 예전에 기르던 고양이 유골인데 성불을 바라며 지니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바로 가버리셨죠. 그즈음 학교에서는 괴담이 떠돌고 있었어요. 예전에 학교에 피아노를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연주 실력이 좋아 장래가 유망했고 당시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애는 원인 모를 자살을 했어요. 그 뒤 밤만 되면 죽은 여학생이 음악실로 찾아와 피아노로 아주 슬픈 곡을 연주하고 있다고. 친구는 저에게 괴담이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했고 거절 못하는 성격이었던 전 얼떨결에 친구를 따라갔죠. 친구는 어쩐지 선생님의 고양이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이런 괴담이나 사후세계에 관심이 생긴 듯 했어요. 우리는 늦은 밤 집에서 나와 학교 음악실로 향했죠. 그런데 정말로 음악실에선 피아노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우리가 소리를 따라 음악실 문을 열자 괴담처럼 교복 차림의 여자애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게 보였죠. 확실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예뻤어요. 동시에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양손에 손가락이 없었어요. 손바닥으로만 건반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친구가 제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친구의 시선을 따라보고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거기엔 어떤 남학생이 서 있었는데 하염없이 여학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피가 묻은 뭔가를 소중한 듯 들고 있었고요. 저건 손가락이다. 틀림없이 저 여학생의... 우리는 그걸 깨닫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며 음악실에서 뛰쳐나왔죠. 그 후 저는 친구와 만날 때마다 그날 겪은 일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 남학생은 여학생의 연인인 게 확실해. 하지만 그는 왜 손가락을 들고 있었지? 혹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손가락 잘려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되자 자살한 게 아닐까? 아, 도저히 모르겠다. 우리는 많은 가설을 세웠지만 망상만 커질 뿐 결국 결론을 내진 못했죠.
그런데 얼마 후 친구가 행방불명 됐어요. 학교엔 친구가 음악실 귀신에게 홀려 자살했다는 괴담이 돌았죠. 하지만 전 그런 말을 믿지 않았어요. 친구가 누군가를 찾아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얼굴을 한 번 보고 확신을 가질 만한 그 사람에게. 아마도 친구는 확신이 생기자 곧장 그 사람의 집으로 향했을 것이고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것은 정말 고양이 뼈인가요? 라고. 저는 친구와 교토로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희는 예산이 꽤 빠듯했는데 마침 저렴하고 오래된 여관을 발견해 예약했죠. 여행 첫날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각자 짐을 풀고 방에서 같이 맥주를 한잔 했어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좀 처지는 것 같아 제가 방에 불을 끄고 친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 돌아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오래된 여관은 밤에 귀신이 나온대. 그래서 액마기용 부적도 여기저기 숨겨져 있다고. 우리 그게 정말인지 한번 찾아볼까? 그런데 그때 저도 무슨 용기가 났는지 선뜻 그래? 같이 찾아보자 라고 했죠. 우리는 밤새 정말 뭐에 홀린 듯 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천장 한가운데 점검구가 눈에 띄었어요. 보통 점검구는 화장실 천장에 있는데 여긴 이상하게도 방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어느새 친구가 의자를 가져와 점검구를 열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곳에 머리를 넣는 거예요. 조금 있다 야, 여기 뭔가 있어 라고 하더니 천장에서 뭔가 빼내서 바닥으로 던졌는데 새빨간 종이로 감싼 목각 인형이었어요. 인형은 아주 오래전에 올려놓은 건지 검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빨간 종이에 새겨진 표식은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는데 제가 무서워 그거 위험하니까 원래 있던 데 돌려놔 라고 말하니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인형을 들어 천장에 돌려놨어요.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시간도 이미 자정을 한참 지나서 우린 일단 각자의 침대로 갔죠. 저는 친구가 했던 말이 걸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다음날 아침 친구가 헛것을 보는 듯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둬! 오지마! 오지마! 제가 친구를 진정시키려 야, 정신 좀 차려! 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는 벽에서 손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 말에 놀라 혹시나 해서 벽을 살펴봤는데 검붉은 손자국이 나 있었어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친구를 데리고 급하게 필요한 것만 챙겨 당장 여관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친구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날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여행은 이상한 일투성이었어요. 뭐에 씌인 것처럼 평소 무서운 걸 싫어하는 제가 방에서 불 끄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고
친구도 생전 처음 듣는 부적 이야기를 하질 않나. 그 방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천장에서 인형과 부적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상상만 할 뿐입니다. 지난 월요일 올해 초 회사에서 채용한 신입 대졸 인턴 사원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부서에서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정직원이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오전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간다던 그녀가 몇 시간째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걱정이 된 저는 다른 여직원을 보내 확인을 부탁했는데 여직원이 제게 그녀가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여기서 일할 수 없다며 짐을 가져다 달라더니 그대로 도망치듯 가버렸다고 했어요. 다음날 그녀는 회사에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죠. 저는 관리자로서 그녀를 설득해 직접 만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사실 처음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그날 자리를 배치받고 무언가 목격했는데 책상 아래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어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겁에 질려 화장실로 도망친 거였죠. 그런데 그녀가 설명한 여자의 인상착의를 듣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예전에 퇴사한 사람이었는데 사실상 그건 해고였죠. 그리고 오늘 신입에게 배정한 자리가 바로 예전 그 사람의 자리였어요. 저는 이 사건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고 어렵게 주변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지인의 조언을 구해 소금과 부적을 준비한 후 사무실로 돌아가 문제의 자리를 살펴봤죠. 하지만 달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별 생각 없이 바닥에 깔려있던 카페트를 들췄는데 거기엔 아주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카페트 아래에 약간의 빈 공간이 있었고 은은한 향냄새와 함께 회사 워크숍 단체 사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저주하는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매우 놀란 제가 영적 능력자 지인에게 다시 의견을 구했죠. 그가 말하길 그건 직접 손대면 안 됩니다. 봉투를 구해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넣으세요. 그리고 소금을 채워 넣어 준비한 부적으로 봉해 가까운 절에 맡기도록 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고 지금까지 이 일을 회사의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가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 때면 홀로 조용히 카페트를 들춰보곤 합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에 다닐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저는 자취하던 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 기분 전환도 할 겸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부동산 아줌마에게 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아줌마는 제게 학교 근처 집 몇 군데를 추천해 주시며 그중 한 곳에 대한 설명이 담긴 봉투를 건네줬어요. 그 집은 역에서 2분, 학교에선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월세 20만 원에 보증금과 수수료가 없었어요. 건물은 지은 지가 꽤 된 편이지만
방도 넓고 가구와 서랍장도 있었고 부엌에는 냉장고 놓을 공간도 충분했죠.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월세가 그 가격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집 같아 아줌마에게 물으니 사실 그 집은 괴이한 일이 계속해 일어나 세입자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몇 번이나 도망간 곳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이 그냥 두기 아까워 싼 월세를 걸어 내놓은 것이지만 부동산 입장에선 괜히 나쁜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니 웬만하면 그 집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월세가 너무 싸서 그 집으로 결정했죠. 그렇게 입주하고 사흘 뒤, 한 새벽 2시쯤 됐나?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벽을 긁는 소리 같은 거였는데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러는 사이 소리는 계속 이어져 점점 이동하더니 이제는 커튼이 쳐져 있던 창문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망설이다 호기심에 살짝 커튼을 열어봤죠. 창밖에는 머리카락이 긴 어떤 여자가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긁어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커튼을 치고 부엌에서 소금을 가져와 창문 옆에 놓은 후 다시 잠을 청했죠. 다음날 부동산 아줌마에게 찾아가 역시 이 집은 귀신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니 다른 집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거절했죠. 그 이후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자다가 시선을 느껴 몇 번 깨기도 했어요. 그럴 땐 어김없이 창밖에 그 존재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애써 무시하고 잠을 청했죠. 이런 상황은 졸업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최근 저는 학교 근처에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죠. 솔직히 이곳은 저에겐 아주 만족스러운 집이니까. 거울 속 뒤편이 무서워서. 뭐? 그녀가 갑자기 의외의 말을 꺼내 저는 깜짝 놀랐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며 물었어요. 무섭다니 뭐가 말이야? 꽤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는 대답했어요. 뒤편 말이야.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뒤편에서 무언가 나올 것만 같아서 무서워. 저는 그녀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지금은 서로 사귀고 있어요. 평소 성격도 밝고 그늘이 없어 친구들도 많고 활달한 아이인데 그래서 더욱 그녀가 갑자기 꺼낸 이 이상한 얘기가 납득이 되지 않았죠.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는 사흘 전쯤 머리를 빗으며 거울 앞에 앉았을 때 등 뒤에서 무언가의 기척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 계속 그런 기척을 느끼는 거야? 응. 내가 감인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생각할수록 더욱 무서워져서. 그녀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저의 뒷모습을 주시하며 말했어요. 저는 무서워하는 그녀를 달래주며 말했죠. 거울 속에서 기척을 느끼는 건 자꾸 거울을 의식해서 그런 걸 거야. 그래, 그럴지도. 그녀가 제 말에 호응하며 말했지만 얼굴은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지닌 채였어요. 아무래도 불안하다 싶을 때는 언제든 전화해도 괜찮아. 그녀는 부끄러운 듯이 웃었죠. 그날 밤 이를 닦으려 세면대의 거울을 바라보는데 불현듯 뒷골에 서늘한 공기가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섬찟해서 돌아보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묘하게도 그녀가 말한 대로였어요. 신경 쓰면 안 돼. 그렇게 되뇌이며 돌아섰는데 순간적으로 거울에 어떤 여자가 보였어요. 저는 그날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웠죠. 다음 날 평소처럼 그녀와 만났지만 어제의 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겁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어째서인지 어제 본 거울 속 여자의 눈동자가 그녀와 무척 닮아 있었으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어느 지역의 번화가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지은 지 40년쯤 된 상당히 낡은 빌라였지만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딱히 불만을 말할 처지도 아니었죠. 부모님과의 마찰로 쫓겨난 거나 다름없는 독립이었으니까. 하지만 막상 들어와 살다 보니 나름 햇빛도 잘 들었고 오래된 건물치고 벽이 두꺼운지 옆집 소음 같은 건 거의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역시 낡아서 그런지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법 났어요. 특히 저는 2층 끝집에 살았기 때문에 혹시 아래층에 소리가 들릴까 해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당시 저는 일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인터넷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 방에 들어와 문득 천장을 봤는데 검은 점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벌레인가 싶어 불을 켜니 그 순간 사라져버렸고 단순히 잘못 본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거의 매일 반복됐어요. 게다가 그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졌고 이제 점이라기보다 마치 얼룩처럼 변해갔죠. 혹시 윗집 사람이 죽어 시체 썩은 물이 번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마침 여름이기도 했고 하지만 기이하게도 냄새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밤에 불을 끄고 있을 때만 나타났기에 작은 조명을 준비해 항상 켜둔 채 지냈죠. 그러다가 갑자기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이마로 떨어졌어요. 물이 새는 건가 싶어 손으로 닦아봤더니 그건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였죠. 다시 천장을 보니 검은 얼룩은 더욱 커져 있었고 이번엔 뺨에 검은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순간 저는 기겁하며 바로 불을 켰고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 되자마자 관리회사에 연락했죠. 제가 위층에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관리인이 윗집에 가봤는데 윗집 주민은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며칠 뒤 이사했죠. 그 대가로 위약금까지 내야 했고요. 지금은 PC방이나 친구네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매일 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남으면 나도 모르게 천장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문 밖에 무언가. 이것은 제가 아직 대학생일 때 이야기예요. 그날따라 온몸에 열이 나 저는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아침 8시쯤 엄마가 집을 나서며 일 다녀올게. 혹시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바로 전화해. 병원 가자. 라고 하셨죠. 당시 우리 집은 고양이를 키웠는데 몸도 안 좋고 방해받고 싶지 않아 일단 고양이를 밖에다 내다 놨어요. 혹시 고양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문도 단단히 잠가두고 방에 들어와서 그대로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몸살 때문인지 쉽사리 잠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누워만 있는데 이번엔 머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죠. 저는 엄마에게 연락하려고 전화기를 찾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밖에서 고양이가 울었어요. 평소랑 다를 것 없는 소리였는데 어쩐지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녀석의 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위치가 달랐던 거예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거의 사람 키 정도의 위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저는 온몸이 굳었죠. 잠시 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니? 걱정돼서 빨리 왔어. 그런데 분명 엄마 목소리인데 또 아까처럼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톤이 미묘하게 평소 엄마와 달랐죠. 저는 문 밖에 뭔가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문 손잡이가 마구 흔들렸어요. 제가 겁에 질려 숨도 못 쉬고 있는 사이 어느새 흔들림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죠. 그렇게 저는 오후까지 공포에 떨었고 마침내 엄마가 돌아와 같이 현관에 나가보니 고양이가 죽어 있었어요. 몸엔 상처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고양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아까 문을 열었더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요괴는 요괴를 낳는다. 30년 전 죽은 남편의 쌍둥이 형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내 결혼 생활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 남편은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했고 생활비뿐만 아니라 집안일과 간병까지 오로지 나의 몫이었지.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건 어때? 뭐? 지금 10,000원 벌자고 어린애들한테 고개라도 숙이라는 거야? 남편은 금방이라도 나를 때릴 것처럼 손을 올리며 고함을 쳤어. 그렇게 모든 것에 지쳐갈 때 그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지. 저 왔어요. 많이 늦었지만.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남편과 똑 닮아 있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은 그를 마주하고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지. 30년 전 실종됐던 쌍둥이 형이야.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 리 없잖아. 남편의 형은 묘하게 옛날 사람 같았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평범하게 흘러갔어. 그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초밥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줬어. 심지어는 집안일과 간병까지 도와주었지. 나는 그제서야 조금 여유가 생기는 기분이 들었어.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내 말에 순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진 것 같았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지. 심지어 그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 재수 씨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넌 왜 일을 안 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며칠 뒤 그가 사라져버렸어. 사라졌어. 아무 곳에도 없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실종되고 말았어. 별 수 없잖아. 아무렇게나 나타났으니 아무렇게나 가버린 거겠지.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어. 그를 찾지도 않았지. 30년 만에 나타난 형이 사라졌는데 이렇게까지 태어난 게 정상인가? 그러나 일주일 뒤 놀랍게도 그가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 저 왔어요. 이번엔 조금 늦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되찾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사라졌지.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어. 하고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야. 여보, 대체 왜 그래?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이불 속에서 나를 노려봤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내가 형을 죽였어. 첫 번째는 한밤중에 데리고 나가서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에. 그런데 돌아왔어. 두 번 모두. 나는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 저건 인간이 아니야. 귀신의 아이지. 귀신이 버린 아이가 형으로 둔갑해서 이 집으로 들어오려는 거야.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그놈이 내 삶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잖아. 벼랑간 남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바뀌었어. 뭘 보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면서 모든 걸 알았다는 듯 말했지. 너 저걸로 갈아탔지?
무서웠지만 도망칠 순 없었어.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큰일을 당할 것 같았거든. 남편이 내 귓가에서 속삭였어. 저놈이 인간이 아니라도 나보다 더 쓸모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 붉은 옷의 여자. 3년 전 제가 살던 곳 근처 역 광장에서 가끔 수상한 여자가 서성이곤 했어요. 주로 퇴근 시간에 자주 보였는데 오래된 빨간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었죠. 몸은 말랐고 안색은 어두운 데다 눈도 공허했어요. 그 옷이 워낙 튀어서 자꾸 시선을 빼앗기곤 했죠. 여자는 늘 역 광장 안을 맴돌았어요. 주변에 술집이 많아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싶었죠.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쩐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광장 쪽을 바라봤는데 그 여자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눈이 좋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여자가 확실히 보였어요.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얼굴은 웃고 있었는데 눈 전체가 온통 검은 자인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어버렸어요. 이제 죽는구나 싶은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웬 남자였죠.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그가 조용히 해. 라며 작게 말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그는 무서운 얼굴로 앞을 노려봤죠. 이윽고 붉은 옷의 여자가 우리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저는 그 여자의 끔찍한 모습 때문에 벌벌 떨었죠. 그렇게 한동안 대치하다가 불현듯 붉은 옷의 여자는 아깝다. 하고 중얼거리더니 우리를 지나쳐 가버렸어요. 그는 곧바로 저를 데리고 광장에서 벗어났죠. 머리가 온통 하얘져 있는 저에게 그가 괜찮아? 라며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패닉에 빠져 그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죠. 그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헤어지면서 이제 거기로는 다니지 마.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 때문에 다녀야 하는데요. 목숨이 아까우면 그만둬.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날 만난 게 첫눈인 줄 알아. 저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죠. 설마 우연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무튼 그놈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거기로 다니지 마.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는 내 눈에 분명
사람으로 보였는데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 그는 몇 번이고 혼자 다니지 마라. 는 말을 당부하고 떠나갔어요. 혼자 다니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 다음날 퇴근 시간이 되자 어제 일이 떠올라 더 이상 그 역으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자꾸만 걸려 결국엔 두어 달 뒤 일도 그만뒀죠.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저는 가끔 생각해요. 붉은 옷의 여자는 아직도 거기 있을까? 떠오른 기억. 그날따라 비가 내려 학교 부활동이 금방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에 TV를 켠 채 숙제를 했죠. 부엌에서는 어렴풋이 엄마가 뭔가를 썰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뒤 TV 뉴스에서 누군가 어느 여성을 맨홀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 충격적인 CCTV 제보 영상이 나왔어요. 저는 숙제를 하던 손을 멈춘 채 그 영상에 빠져들었죠. 다행히 영상에 그 여성은 살아남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무섭다고 생각하던 그때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어릴 적에 맨홀에 빠졌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초등학생도 되기 전인가? 뻥 뚫린 동그란 구멍이 열려있는 걸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적이 있던 것 같았어요. 쏴쏴하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이미지. 이윽고 구멍에 뚜껑이 덮이고 주변이 새까맣게 되어 울부짖었던 기억. 혼란스러웠던 저는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있잖아, 엄마. 나 어렸을 적에 맨홀이나 그거랑 비슷한 구멍 밑에 빠진 적 있었어? 엄마, 지금 듣고 있어? 나 맨홀에 있어. 엄마가 정말 있다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랬더라? 네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이니까 4살 때쯤일 거야. 혹시 그때 어디에 떨어졌었어? 장소는 학교 옆길의 맨홀이었어. 그날도 비가 엄청나게 내렸지. 왜 그런 곳에 떨어졌지? 뚜껑이 열려 있었던 거야? 떠올리지 않는 편이 좋았는데 엄마가 떨어뜨렸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전에는 머리가 나빠서 필요 없는 애였으니까. 신께 빌어 이전의 너는 거기에 버리고 새로운 너를 받았어. 그런데 기억이 남아있었구나. 엄마! 더 이상 요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식칼을 들고 있었고요.
잠깐, 왜 그래? 엄마 진짜 장난하지 마. 어차피 다른 집도 다 하고 있어. 필요 없는 아이는 교환받을 수 있거든. 이렇게 다 컸는데 교환받는 건 육아를 실패한 것 같아 창피하지만 말이야. 엄마가 시카를 휘둘렀지만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고 저는 맨발로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빗속에서 울면서 정신없이 뛰었죠. 그때 앞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윤아! 너 비 오는데 그러고 어딜 가는 거야? 거기엔 우산을 씌워주며 걱정스럽다는데 저를 살펴보는 엄마가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이상한 사람 만났니?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그 후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와 보니 아까 펼쳐놓았던 숙제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엄마, 조금 전까지 집에서 요리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한 40분 전에 살 게 있어서 나갔다가 지금 돌아왔어. 그것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부엌 쪽을 봤지만 요리하고 있던 흔적은 일절 없었어요. 전 엄마에게 아까 일을 모두 말해줬죠. 이상한 얘기네. 엄마가 한 사람 더 있고 식칼로 널 죽이려 했다고? 숙제하다 졸아서 꿈꾼 거 아니니?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어요. 자꾸만 제가 식칼에 찔리는 기억이 떠올라요. 설마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때 두 번째 교환이 이루어져 버린 건 아닐까? 어둠 속의 그림자. 날씨가 좋았던 가을 어느 날, 저는 친구와 캠핑하러 갔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니 벌써 해가 졌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먼저 잠들었어요. 이제 불 곁에 남아있는 건 저뿐이었죠. 슬슬 불을 끄고 나도 잘까 싶을 무렵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고개를 들자 불 너머 저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마치 눈에 안개라도 낀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딱히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어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불을 보고 있었어. 기이하게도 상대가 누구인지, 왜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전혀 떠오르질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는 멀쩡하게 깨어 있었는데 마치 잠에 취한 것처럼 몽롱했죠. 그러다가 다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불이 꺼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리 없어. 이런 산속이면
한치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겠네. 응. 이 불이 꺼져버리면 그렇게 되겠네. 어둠 속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데. 응. 어두운 건 무서워. 그러니까 불을 지킬 거야. 누군지 모를 목소리는 불을 끄라고 은근히 권했어요. 불 이제 그만 지켜도 돼. 졸리잖아. 어서 푹 자라고. 응. 그러고 싶긴 한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대신 와줄까? 그러지 마. 내가 꺼줄게. 불이 꺼지면 바로 다시 켤 거야. 한 번 꺼진 불을 다시 켤 수 없어. 아니, 라이터도 갖고 있으니까 불씨만 있으면 금방 다시 살릴 수 있어.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의문의 목소리는 라이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불 건드리지 않을 테니 라이터 나한테 줘. 이건 중요한 거니까 안 돼. 이런 입씨름을 밤새 몇 번인가 반복했어요. 이윽고 그림자가 슬쩍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죠. 아무래도 불이 꺼지지 않으니 어쩔 수 없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검은 그림자는 산속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안녕. 그렇게 그것이 떠나고 나니 갑자기 제 몸이 흔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먼저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가 저를 흔들고 있었죠. 친구는 저와 시선이 마주치자 소리쳤어요. 너 지금 도대체 뭐랑 이야기한 거야? 뭐라니? 그제야 저는 겨우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고 방금 전 대화한 걸 떠올렸죠. 지금 나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친구는 저를 흔들어 깨운 사정을 늘어놓았어요. 한창 자다가 텐트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 깼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봤다가 기겁했다고 했죠. 분명히 밖에는 한 명밖에 없을 텐데 모닥불 사이로 그림자 2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한 명은 확실히 저였지만 다른 하나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죠. 사람의 형태를 한 검은 덩어리 같은 것으로 보였고요. 검은 그림자는 밤새 저에게 모닥불을 끄라고 권하고 있었죠. 절대 불을 끄면 안 돼. 친구는 마음속으로 빌었고 곧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고 했죠. 그림자가 사라진 순간 텐트 속에서 친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뛰쳐나와 황급히 홀린 듯 불을 바라보는 저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했던 것이죠. 저는 무심코 그림자가 사라진 쪽을 응시했어요.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타닥타닥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릴 뿐. 그 후 우리는 산에서 내려갈 때까지 계속 불을 지켰어요. 다행히 그림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영업사원.
예전에 저희 회사에 무척 실적이 좋은 젊은 사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비교적 계약을 따내기 쉬운 신축 아파트에 배정되었죠. 하지만 당시 집을 비우거나 아직 입주를 안 한 가정이 많아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곳이 꽤 있었죠. 영업을 뛰다 보면 그런 일은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네 하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바로 입에 익은 인사치레 멘트를 술술 뱉어냈죠. 잠시 후 문을 연 여자는 무척 미인이었어요.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그는 갑자기 의욕이 솟아났죠. 예상대로 이야기는 순조롭게 잘 이어졌고 여자는 곧 집 안으로 들어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벽에 웬 사진이 빽빽하게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사진은 사이즈도 피사체도 모두 달랐지만 빈틈 하나 없이 벽 전체에 가득 붙어 있었죠. 처음 보는 기묘한 광경 때문에 그는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그녀에겐 결코 나쁜 느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미소 지은 얼굴과 상냥한 태도 때문에 호감까지 생길 정도였죠. 대개 새댁들은 남편 탓을 하며 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런 일도 없이 아주 무난하게 계약 의사를 밝혔어요. 이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장을 찍을 곳을 체크하던 와중 집안 어딘가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죠. 그건 마치 곡소리 같았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가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방금 전까지 미소를 띠고 있던 그녀는 소름 끼칠 만큼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죠. 그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뭐라도 말하려 했지만 그만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가위에라도 눌린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하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소리가 커지는 듯 했죠. 도장을 나직이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그가 네. 하고 겨우 대답하자 그녀는 희죽 웃었죠. 뭐지? 이 사람 역시 제정신이 아닌 건가? 그가 패닉에 빠질 때쯤 더욱 기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가 갑자기 머리를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였죠. 그녀는 곧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와 그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그의 머릿속에서 온갖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자! 때마침 문 밖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정신이 번쩍 든 그가 필사적으로 현관까지 내달렸어요. 다행히
그 여자가 쫓아오는 기척은 없었죠. 현관을 나오는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선 그는 후회하고 말았어요. 열려있는 문 너머 거실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거기에서 그 여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어둠 속 너머의 광경을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영업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그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일절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이스였던 그가 빠지고 나니 매출에도 타격이 커지자 회사는 그의 상사까지 동원해서 그를 설득했죠. 결국 그는 그 아파트 근처로는 영업을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한 달 만에 복직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는 거기서 만난 무언가에게 이미 홀려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가 돌아오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회사 상사가 그를 어느 아파트에 데려다 줬어요. 별 특색 없는 평범한 보통 아파트였죠. 사실 이곳은 예전부터 자주 영업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수십 분이 지난 후 상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의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십 초 후 전화기 너머로 그의 비명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죠. 야,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낀 상사가 물었어요. 그가 울면서 말했죠. 저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그 녀석과 또 만났어요. 그렇게 전화가 끊긴 후 그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영영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저주의 신. 저는 건축관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모 지역에 오래된 절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은 오랫동안 사람이 방문하지 않아서인지 이제는 폐가처럼 변해버린 곳이었죠. 스케줄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던 어느 날 동료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리 좀 와봐. 동료를 따라가 봤더니 그의 발밑에 웬 시커먼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본당 안쪽에 밀폐대망에 놓여있던 건데 잠시 관리업체에 전화해볼게. 상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는데 그 때문인지 썩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표면에 종이가 붙어 있었고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버머처럼 보였는데 종이가 꽤 오염돼서 내용을 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읽을 수 있었던 건 1912년 7월 주법을 행하여 오를 모에
봉한다? 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관리업체 측에서 내일 예전 주지 스님에게 문의해보겠다라고 회신이 와서 그날은 일단 나무 상자를 근처 컨테이너에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현장으로 출근하는데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나무 상자 주지 스님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스님이 직접 가져가겠다 하셨으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약을 위해 현장 감독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나무 상자 말인데요. 아, 그거? 그쪽에서 단기로 고용한 알바 작업원 한 명 있었죠? 아, 글쎄, 그 녀석이 마음대로 열어버렸다고요. 어쨌든 빨리 좀 와줘요. 나쁜 소식을 듣고 저는 서둘러 현장으로 갔습니다. 컨테이너에 도착하니 알바생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녀석이 어젯밤 사람들 몰래 살펴보다가 그만 열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내용물인데. 충격적이게도 상자 안에는 인간의 미라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기괴했던 것은 머리가 둘인 듯한 기형적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 어제부터 말을 하지 않네요. 우린 알바생에게 상황을 물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놀라긴 했지만 인터넷에서 가끔 기형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아, 누군가 기형인 사람을 매장한 거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알바생은 병원으로 보냈고 상황 수습을 의논하려던 때에 주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열었는가? 이 바보 같은 자식들! 끝났구나. 상자가 열려버렸으면 다 끝이구나. 제가 놀란 표정을 하고 있으니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계사님을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한데 상자를 연 것은 누군가? 아니, 그 사람은 이미 틀렸겠군. 일단 자네들부터 쫓아내주겠네. 솔직히 다들 이 상황이 무척 두려웠기에 하라는 대로 불경을 듣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일종의 재령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모두 끝나고 상황이 일단락되자 주지 스님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신들 장수하기는 힘들어. 스님의 말처럼 알바생은 정말로 얼마 못 가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현장 감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렸으며 저도 최근 못에 발이 찔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주 자세한 것까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스님이 말한 계산이 안식을 방해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계산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저주의 신이었습니다.
재앙의 산. 이제 아버지의 3주기도 지났으니까 제가 경험한 아버지와 산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버지가 회사를 퇴직하고 2년 되던 해 고등학교 동창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서 그만 퇴직금의 반 이상 잃고 말았어요. 친구는 그대로 소식이 끊겼고 저희는 경찰에게 그 사람은 이미 외국으로 나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버지가 비록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보셨지만 그래도 퇴직금 전부를 잃은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잊어버리고 노후를 보내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심하게 우울해하셨죠. 아마 돈을 잃은 것보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지 집에서 혼자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다녀오마 라고 말을 꺼냈어요. 저는 왠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죠. 평소 종종 여행은 다니셨지만 딱히 등산이 취미는 아니셨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따라가겠다고 말했죠. 아버지는 어쩐지 내키지 않는 얼굴로 한동안 망설이시는 듯 하더니 그러거라 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한 곳은 집에서 꽤 먼 거리였는데 산에 오후 4시 넘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하셔서 우리는 점심이 지나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3시간 정도 지나 어느 마을에 도착했죠. 아버지와 저는 숲까지 걸어 들어갔어요. 걷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가 침묵도 깰 겸 아버지에게 지금 가는 산 이름을 알려달라고 물으니 단답형으로 소나무산 이라고만 하셨어요. 1시간 남짓 걷자 등산로 입구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금줄 같은 게 쳐져 있었고 사유림의 무단 입산 금지라는 간판도 세워져 있었어요. 산은 숲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리 높지는 않은 느낌이었죠. 10분 정도 산을 오르자 앞에 사람이 보였어요. 여자였는데 웬 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높은 힐을 신고 있어서 걷기 힘들어 보였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지나쳐갔고 저도 서둘러 아버지를 따라갔죠. 20분 정도를 더 가니까 큰 나무가 있는 공터가 나왔어요. 그 옆에는 커다란 동굴이 있었죠. 입구엔 역시 금줄이 걸려 있었어요. 동굴은 언뜻 봐도 꽤 깊은 듯 했죠. 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신 뒤 동굴로 들어갔어요. 조금 후에 아까 그 여자도 동굴로 들어갔죠. (40분) 정도 기다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손에 흰 옷감으로 싼 상자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겨우 하나 끝났다 라고 하셨어요.
그 상자는 뭔데요?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해주지 않았죠. 아버지는 산에서 돌아온 뒤부터 아침 저녁으로 어딘가 나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 아버지 방이 열려 있어 우연히 안을 보게 됐는데 책상 위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거기엔 그 상자와 함께 가느다란 뼈를 쌓아 만든 작은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선 안 되는 걸 알지만 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들어봤어요. 상자는 꽤 묵직했고 어쩐지 미지근했어요. 안에 점토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귀에 대보니 아주 희미하게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죠.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귓가에 너 그 상자에 손댔지?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겁해서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죠. 괜찮다. 이제 다 끝났으니. 이걸로 전부 끝났으니까. 이틀 뒤 신문에 아버지를 속인 친구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6년 뒤 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시기 전 문득 의식이 돌아온 것처럼 눈을 떴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그때 그 소나무 산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소나무산. 그건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해. 아버지는 겨우 그렇게만 말하고 잠자는 듯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나흘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태양 일기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저는 기이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 학생이었던 저는 방과 후엔 언제나 학교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읽곤 했죠. 하지만 학교 도서관은 그리 크지 않아 1년 정도 다니자 재밌을 만한 책은 거의 다 읽게 되었어요. 다음엔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던 중 어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죠. 제목은 태양일기. 도서관 가장 안쪽 책장 맨 아랫단에 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표지는 태양이 달을 녹이고 있는 그림이었죠. 내용은 상당히 기묘했어요. 어느 페이지에는 말린 꽃이 끼워져 있고 다른 페이지에는 태양은 지지 않는다.
태양이 지지 않으면 숨을 수 없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느 페이지에는 이상한 그림이 끝도 없이 그려져 있었죠. 모든 페이지에는 태양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유독 한 페이지만 레몬이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어서오세요 라고 써 있었죠. 그때 문득 저는 깨달았어요. 그 책은 차례가 완전히 제멋대로였던 거예요. 레몬이 그려진 그림은 책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그게 1페이지였죠.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 그만 책을 내려놓을까 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계속 읽어나갔어요. 그대로는 무슨 의미인지 당최 알 수가 없어서 아래 쓰여있는 페이지 번호에 따라 책을 뒤적이며 읽어나갔죠. 레몬 그림은 단순한 표시였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태양이 나와 서서히 인간을 녹여갔어요. 마지막 장엔 태양이 인간의 형태가 되며 이야기는 완성되었죠. 제가 다 읽었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째서인지 다들 눈이 번쩍이고 있었죠. 저는 당황해서 도서관에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과민 반응일 것이라 여기며 집으로 갔어요. 평소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크게 불안하거나 하진 않았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다 타버릴 거야. 네? 하고 반문하니 의문의 남자가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서둘러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방향을 향해 전력으로 뛰었죠. 뛰는 중간에 딱 한 번 뒤를 돌아봤는데 태양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의문의 남자는 태양열에 녹아 증발하고 있었죠. 그 열기 때문인지 손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고 말았죠. 한참 후 겨우 눈을 떴어요. 병실 침대 위였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책을 읽다 갑자기 쓰러져 한 달 넘게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었다고 했어요. 한동안 저는 다 꿈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게 평범한 꿈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선 그 세계에서 저를 살려준 의문의 남자는 제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우리 삼촌이었어요. 옛날 앨범을 보다가 우연히 삼촌의 사진을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물어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 후로 매년 삼촌 묘에 성묘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서 태양에 대인 상처는 현실에 온 후에도 손에 그대로 나 있었어요. 혹시 임사체험 같은 걸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직도 손에 남은 이 상처만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예요. 만약 태양에 온몸을 데이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도서관에 들러 책을 찾아보았지만 책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자살한 사건이었어요.
그의 유서에는 태양일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제가 기절한 후 태양일기를 읽었고 저주받은 책이라며 책을 태워버렸죠. 그리고 서서히 이상해지더니 결국 자살한 거였어요. 평소에 그가 책을 읽는 모습이라곤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너무 무서워 머릿속이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평범하게 대학도 졸업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책 읽는 건 무척 좋아해요. 다만 그때 이후론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책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게 됐습니다. 새벽 2시에 엘리베이터.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덜 깬 아침잠에 아직 눈꺼풀이 무거웠다. 오늘따라 왠지 느린데.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 있었다. 도대체 뭘 멍하니 있던 거람. 아이, 지각하겠네. 초조해진 나는 급하게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기색이 없었다. 아침부터 고장인가. 지난 여름부터 들어와 사는 이곳은 얼마 전 리모델링을 거친 건물이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새로 지은 것 같지만 건물 자체는 꽤 낡은 곳이다. 건물이 낡다 보니 이런 일이 많은 건가? 계단으로 내려와 보니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1층에 있었다. 나는 관리실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렸다. 몇 시간 후, 새벽 2시까지 야근하고 지친 발걸음으로 건물 입구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아침의 일을 떠올렸다. 다행히 이번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었다. 다 고친 모양이군. 나는 안심하며 6층 버튼을 눌렀다. 1, 3, 4, 5, 6.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는 6층을 넘어서 계속 올라갔다. 7, 8. 맨 꼭대기인 8층에 도착하고 몇 초 후 엘리베이터가 아예 암흑이 돼버린 채 완전히 멈췄다. 게다가 문도 열리지 않았다.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비상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네.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서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은 없고 잡음만 들려올 뿐이다. 저기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역시 답은 없다. 지직거리는 소리만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잡음 사이에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렸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엘리베이터 아니어서인지 통화가 되질 않았다. 야근 때문에 피곤했던 나는 탈출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그런데 불현듯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다시 고장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허둥대며 얼른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나오니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평소와 전혀 달랐다. 깨끗한 타일이 붙어있던 외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채 회색의 시멘트 벽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나가기 위해 바로 옆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두꺼운 방화문으로 막혀 있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반대쪽에 있는 또 하나의 계단뿐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긴 복도를 지나가야만 한다. 어쩐지 나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다. 고민 끝에 결국 복도를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계단과 가까워질 무렵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복도 한 구석에 머리가 긴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신을 집중하고 옆으로 조용히 지나갔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나는 깨달았다. 갑자기 사방이 고요해졌다는 것을. 그 순간 다다닥 하고 무언가 나를 향해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 계단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보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그렇게 믿고 달렸다. 그리고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리려고 한 순간 뒤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잡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든 계단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내렸다. 그리고 등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계단 위에서 끔찍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는 여자가 보였지만 내 의식은 곧바로 희미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당황해서 주변을 살폈지만 평상시와 똑같았다. 몸이 여기저기 아팠으나 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천천히 움직였다. 아무래도 나는 8층과 7층 사이의 계단에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았다. 입구에는 관리인이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걱정하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어제 사람이 왔지만 고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사건이 정말 있던 것인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피로 때문에 꿈이라도 꾼 것이었을까? 나는 아직 아픈 몸으로 출근 준비를 했다. 정장을 입기 위해 윗도리를 옷걸이에서 꺼냈을 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정장 윗도리에는 거무스름하게 갈라진 손톱이 매달려 있었다. 역시 그 사건은 모두 현실이었던 것이다.